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날 출국하면서 7일인가? 7일 날 출국하면서 네. 어젠가 예. 네, 그 이번에 독일 프랑스 간다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일 같네요. 7일 날이죠. 예. 그런데 공항에서 그 보여준 책 있죠. 아, 빨간 표지에. 펠레포네소스 전쟁사. 어. 이게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이 처음 보도 나올 때는 원선 줄 알았지. 번역된 한국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네, 그 겉표지를 벗겨내고 그 표지를 벗겨내고 그 책 그것만 들고 가는 건데 어떤 지적인 허영심이죠. 그랬는데 영어 법무부 제목. 장관이 그 책을 왜 읽어? 그러게요. 법무부 장관이 전쟁사를 읽고 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야. 이 책으로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가 예. 미중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신념을 강화하는데 딱 맞는 책이야. 요게. 그래요. 이 책 자체가 그거는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을 맞아요.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그리스 패권국인 스파르타가 생각해 보니까 아테네가 너무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도전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하고 손잡고 아테네를 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쟁의 참혹성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걸로 그리스 문명이 끝나. 그 찬란한 그 인류 문명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네. 철학의 그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이 요 전쟁으로 끝난다고. 그런데 여기서 투키디데스가 한 얘기는 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하면은 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언젠가 아테네가 도전할 것이라는 믿음. 어차피 도전할 놈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지. 그것이 예방 전쟁 차원에서 전쟁으로 간 거다. 그런 날을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네. 반면에 아테네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어느 정도 비등해졌을 때, 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러니까 상호 전쟁 의지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예. 이만큼 성장했을 때가 마지막 기회다. 이제 정점이 지나가지고 쇠락하면은 미국에 완전히 무릎 꿇고 이제 그 100년 전의 굴욕을 또 겪어야 되는 시대로 네. 가는 것이니까. 이래서 지금 이 국제 정치의 판을 깨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반드시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 이게 충돌 불가피론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은 네.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이러한 은유를 네. 오늘날의 국제 정치에 적용해 가지고 최근에 그 14번의 전쟁을 연구를 해서 그 중에 12번이 바로 이런 이유로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한 그레이엄 엘릭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네. 이 학자가 몇 년 전에 써서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책이 예정된 전쟁이에요. 예정된 전쟁. 예정된 전쟁. 그런데 이게 이제 14건의 주요 전쟁을 분석해 보니까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만 전쟁으로 안 갔고 나머지는 다 전쟁으로 갔다. 그래서 미중 충돌은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레이엄 엘릭슨이. 결국은 피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런 주술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상황이다. 이게 예. 그 지금 이 정부는 원래 무속 정부잖아. 육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네. 여사 위에 법사. 법사. 네. 이 사자들이 이제 통치하는 하나의 권력의 아키텍처 서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는데 이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을 지금 미중 관계에서 충돌이 기정사실화되는데 이처럼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책이었거든. 그걸 한동훈이 웽이냐. 이제 이해가 가지. 예. 이제 이게 이해가 가는 풀리네요. 거예요. 그 책을 들고 가면서 그 책을 굳이
또 취재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 알 텐데 들고 이제 공항에서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딱 보여줬잖아요. 예. 제목을 이거 뭐 저거 옷으로 가릴 수도 있는데 굳이 제목을 저렇게 보여주고 마치 또 영어 원서인 것처럼 느낌도 좀 주고 지적인 느낌도 영어 주면서 잘한다고 자랑해놓고 뭐또 저래. 아씨 참 내가 웃겨 죽겠네, 진짜. 번역판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그런데 예. 저거는 법률가 검사가 읽기에는 촌란한해한 책이요. 아 그래요. 어려워. 저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역사적 상상력과 네.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역사의 지평을 바라보는 그 웅대한 사고 방식을 한동훈이 어떻게 알아? 네. 그런 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아 예. 네, 김종대 교수님이 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다. 귀국할 때 읽어 보셨냐고 기자들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뭘 어떻게 생각하시고 느끼셨냐? 예. 독후감 얘기도 좀 들어보고. 나는 저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인문학에 약한 사람을 많이 봤어. 여태까지. 똑똑하긴 졸라 똑똑한데. 뭘 감수성이 없고.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다고. 그래요. 말귀 못 알아듣고. 그냥 좁쌀만한 이 현미경 안의 세상은 잘 보는데 네. 망원경으로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저 투키디데스의 저 책은 말이에요. 네.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된다. 저거를 하나의 교조로 받아들인 게 그레이엄 앨릭슨이고 예정된 전쟁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 그레이엄 앨릭슨이 한국에도 많이 왔어요. 네. 몇 년 전에 제주 평화 포럼에 와서 그레이엄 앨릭슨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미중은 곧 전쟁하기 때문에 한국도 빨리 입장 정하시라. 그러면 남북한도 위험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레이엄 앨릭슨은 네. 정치학도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야. 이 양반이 말입니다. 네. 1990 몇 년에더라. The Essence of Decision. 우리말로 결정의 에센스라고. 그러니까 결정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결정의 본질로도 또 한 권 번역이 돼 있는데 네. 2번 번역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정치학도들이 1학년 교양 수업에서 꼭 읽어봐야 되는 필독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쿠바 미사일 위기의 사례 연구를 한 아주 성공적이고 기념비적인 연구로 꼽힌다고. 그리고 재밌어 우선. 네. 그 책을 쓴 그 학자의 명성이기 때문에 예정된 전쟁이 팍팍 꽂힌 이유가 저 앨릭슨의 명성 때문이야. 권위를 갖고 있군요. 네. 자체로. 그런데 이제 충돌 불가피론자, 완전 비관론자인데. 근데 이것의 요 다양한 함축된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국제 정치를 펠레폰네소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순 논리로 이제 주입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과학이 아니라 주술로 변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투키디데스 왈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도 그거 불사해야 되는 거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음 순서 나갈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앞으로 이 얘기가 1년 동안 어떻게 풀어지는가 보세요. 이제 4, 5월 넘어가지고 우선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가 가동될 거다. 지금까지 한미 간에 됐다고. 한미 간에 있었죠. 일본을 참여시킨다. 그래서 핵전쟁 연습을 한미일이 같이 한다. 이런 이제 안보 협력체가 생기고. 네. 그러면서 그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일본 자위대 연락 장교가 한미 연합사에 파견되고. 연합사 장교는 또 일본 방위청에 파견되고 우리 국방부에도 파견되고 이래서 삼국 군대에 이제 군 인사 교류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때 이제 분위기 성숙될 때 기다려가지고 본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한미일 삼국 대만 위기 사태 공동 계획을 수립한다. 중국이 이제 대만은 곧 침공할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서 한미일이 함께 대응을 한다. 그 계획을 만든다. 한미일 각기 역할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죠. 네. 대만 해역과 남중국 해에서 이걸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한국에 지금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가 있어요. 있죠. 거기 사드에 있는 그 스파이 레이더
그 X밴드 레이더라고 해요. 그 마이크로 극초단파 레이더예요. 네. 그래서 성능이 뛰어난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 이런 X밴드 레이더가 2대 더 있어. 네. 그 일본 레이더하고 한국 레이더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통합 미사일 방어 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한미일 통합. 그래요. 완전히 뭐 이 통합 돼가지고 이제 방어적인 체계도 아니면 탐지 부분에서도 함께 본다. 이제 동부가 드디어 미사일 방어 체계가 탄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네. 이 정보 공유가 됐으면 그 다음 순서는 정보 공조에서 작전의 공조란 말입니다. 이제 동해나 또는 미사일 방어가 필요한 공중이나 네. 이런 어떤 영역을 이걸 도메인이라 그래요. 이제 군사 용어로 도메인. 도메인. 네. 그러니까 멀티 도메인, 여러 다층적 도메인이 있는 거예요. 음. 공중, 해상, 뭐 지상 이런 이제 멀티 도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내가 오늘 군사학 강의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는데 이런 다중 영역에서 이제 그 긴급한 작전, 한미일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긴급한 작전에 대해서 교전 규칙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교전 규칙을 만든다. 왜냐하면은 이 행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공조했으면 그 다음에 작전 템포, 작전의 행동도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위해서 공동 사령부가 구성된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사령부 같은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뭐 한 몸처럼 이 방어적인 네. 이 국가 안보적인 면에서 세 나라가 함께 움직이는 상황까지 갈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동북아 네. 지역에서는. 그리고 한국은 쿼드나 네. 오커스 같은 이제 그 미국, 일본이 주도가 된 안보 그 포럼에 참여한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게 하나 더 있어. 네. 지금 미국, 일본이 나토까지 해가지고 오로지 한국만 바라보며 이거 해달라는 거 있어. 뭐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우리 정부는 이제 안 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데. 무너져 그거. 무너질 수밖에 이제 없다. 몇 달 안 걸려요. 그래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의 그 뉴스 나오는 거 봐요. 네. 제일 애를 먹는 게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진지가 막 아우성치는 게 탄약 떨어졌다. 탄약. 예, 맞아요. 들었습니다. 탄약 떨어졌다. 미사일 재고 바닥났다. 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물량전이라고. 소모를 계속 하고 있어요. 소모전. 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발사하고 드론을 날려보내느냐. 요 전쟁이거든. 요거라고 요거. 결국에는 우리도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윤석열 얘기는 이거요. 왜 안 줘? 아니 이런 요거들 다 좋은 거잖아. 네. 내가 애시당초 이거 하려고 국내에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네. 징용 노동자 배상 이런 거 다 내가 밀어붙인 거야. 내가 그렇게. 일본에 조롱받아가면서 네. 왜 그랬는데 이거 다 해주려고 그런 거요. 그럼 이거 다 해주면 뭐가 좋은데? 그래야 우리도 북한에 대해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신문에 봐봐. 저 미국 전략 자산 얼마나 잘 와. 네. 지난달 27일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전략 폭격기가 날라와.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잘 네. 대응을 하고 있고 방어가 되고 있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또 그게 뭐 별칭도 많아요. 뭐 네. 죽음의 백조. 그게 비원비. 비원비. 그다음에 뭐 조용한 암살자. 뭐 MQ 리퍼. 이건 예. 무인기 드론 같은 거. 그다음에 B-52H. 이런 거 뭐 하늘의 포대. 네. 뭐 다양해요. 그리고 저 폭격기들이 네. 한 번에 20개의 표적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이나 폭탄을 투하할 수 있고 순항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네. 또 제이담이라 그래서 저기 합동 직격탄이라는 거 있어요. 이제 포진지 때려 부수는 거. 네. 그다음에 벙커 버스터라는 거 있어요. 벙커 파괴하는 거. 지하 깊숙한 네. 그 시설을 파괴하는 거. 이런 발사가 다 되는 걸 다량으로 막 쏟아내. 이래서 아주 그 중후장대한 군사적 스펙타클을 제공하고 계속 보도가 되더라고요. 미국이 아낌없이 네,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해줘. 역시 한미 동맹 굳건하구나. 잘하고 굳건하구나. 있구나.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보면서 네.
웃기고 있네. 저것이 주술이요. 아, 저것이 주술이요. 왜 그러냐? 이런 구형 전략 폭격기를 동원하는 전쟁은 네. 내 기억으로는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끝으로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어떤 전쟁에 폭격기가 전략 폭격을 해? 그런 전쟁 본 적 있어? 요즘에는 잘 못 본 것 같네요. 미사일 뭐 아니 쏘거나. 걸프전에서 그랬습니까? 네. 아포칸전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죠. 뭐 로켓을 언제 쏘거나 그러지. 언제 다량의 폭탄을 네. 무슨 베트남 한국전 같이 쏜 전쟁이 어디 있어?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없어. 왜 안 하냐? 예. 이제는 저기 스텔스 전투기 또는 전폭기, 네. 미사일, 드론, 그다음에 신형 스마트 타격 체계 같은 게 네. 워낙 발전해 있다 보니까 굳이 이런 막 구형 이 전략 날려서 할 필요가 폭격기가 등장하는 전쟁이 없어졌단 말이요. 그리고 그게 스텔스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폭격기가. 아, 보이죠 레이더에. 그런데 북한이 네. 조밀한 방공망이 구축돼 있거든. 그중에 SA5라고 해서 구소련제 대공 미사일이 있다고. 네. 그런데 무슨 저기 뭐냐 띄울 수가 있냐? 그 큼지막한 비행기가 북한이 다 노리고 있는데 떠가지고 네. 뭐 한가하게 폭탄이나 뿌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현실성이 이게 없다. 실제 전쟁과 무관한 네. 군사적 퍼포먼스이자 호화 열병식이고 호화 열병식. 그게 바로 군사적 주술이라는 거요. 이걸 띄워서 보여줌으로써 거봐. 미국이 우리 함께 한다. 그런데 이게 안전한 거 아니냐? 언론에 보도되거나 유튜브 영상에 나가면 조회수가 무섭게 치솟거든. 한국은 좋다는 거야. 아유, 뭐 든든하죠. 네? 이렇게 떠 거기에다가 있으면. 또 비슷한 게 네.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이 이제 13일부터 실시되는데 네. 한미 연합 상륙 작전을 한다네. 상륙 작전. 일명 쌍용 훈련이라고. 네. 그 포항 앞바다 같은 데서 하는 거거든. 아니 이거 북한에다 상륙하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전쟁 나면? 지난 네. 그 베트남 전쟁 이후로 상륙 작전 하는 전쟁 봤어? 어느 시대 얘기요? 못 본 거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런 게 생각나고. 인천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 그런 거 이후로 상륙 작전 하는 거 본 적 있어? 그렇네요. 없지. 그럼 상륙 작전 안 하면 어떻게 대규모 보내냐. 뭐 사단급 상륙 작전이라는 훈련을 하는데 네. 진짜 그런 전쟁 할 거요? 그런 상륙 작전이 네.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나와. 그렇죠. 엄청 많이 죽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상륙할 때 해안가에 있는 뭐 기관총이나 포나 계속 때리니까 많이 죽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길에 지뢰 다 매설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미국의 해병대는 네. 더 이상 이런 상륙 작전을 안 해. 그게 그게 아니라 공정 작전 같은 거래. 공중으로 투하되는. 공중으로. 에어본. 그러니까 이게 공수부대 비슷해져 가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미군에서 가장 큰 개혁을 단행한 데가 해병대예요. 완전히 다른 군대로 바뀌었어. 그래요. 그지? 아니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이나 네. 아프간전에서 미 해병대가 무슨 상륙 작전을 했어? 다 그냥 적지에 공중 투입되거나 아니면은 지상군으로 진격해서 했지. 뭔 자다가 봉창 뜯는 이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들 하는데 문제는 이게 네. 정치 심리적 효과가 무지하게 크다는 거야. 이게. 그러게요. 아마 요즘에 이제 보도되는 내용 이런 아까 폭격기 얘기나 상륙작전 얘기 또 그림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잖아요. 든든하잖아요. 현실 감각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주술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한다? 네. 아니 그리고 괌이나 네. 이런 데서 전략 폭격기가 출격한다는 거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맞아요. 예.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넘게 걸리거든. 2시간 넘게 걸려요. 왜 이렇게 천천히 옵니까? 느리잖아 수송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얘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딱 그 순간 중국이 알아. 보고 있군요. 다 추적해. 네. 위성으로, 정찰 전력으로 다 추적해. 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2시간, 3시간 나 간다고 동선이 다 노출되는 네. 그 전략 폭격기가 거기에다가 괌에는 핵탄두 저장 시설이 없어. 그다음에 핵탄두 운영 요원도 없어. 예. 단 한 발의 핵탄두도 없어. 그래요. 결국
와봤자 재래식 전력이지 이게 무슨 저기 핵전쟁 운용 연습이야? 괌에서 뭐가 왔다 이런 소식 자체는 핵폭탄 달고 못 뜬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말이에요. 와,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 어. 전략전선이 뜬다고 하니까 당연히 핵이 거기 있고 핵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전략자산을 통해서 대비를 하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아, 괌에서 뜨면 거기 핵이 없는데 어떻게 갈 거야? 야, 그래서 아예 심리적 안정만 그 전략 폭격기에 네. 그 핵 장착 코드가 네. 그게 없어. 핵 도발 코드가 그거 저 특수된 인가 요원들만 그래요. 미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장착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런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면 제일 고민이 뭐겠어? 평양이고 원산이고 간에 모조리 도시 자체를 없애고 싹 쓸어버리는 전략 폭격을 당장 하겠어? 우선은 적의 지휘부의 동향이 뭐냐? 네. 도발 징후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저들의 전략 자산이 있는가? 그다음에 지휘부는 어디서 통제하고 있는가? 의도가 뭔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 정보를 파악해야겠죠. 이런 걸 아는 건 정보 자산하고 스텔스 저기 전투기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저기 또 급하면 미사일로 우선 쏴야 돼. 그지 그렇죠. 우순수로 항공기가 꼭 가서 오는 시절에 시간이 없는 시간이 가더라도 스텔스기가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전략 폭격기 같은 아유. 무슨 뭐 저기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무장대한 스펙타클이 있으니까 넋을 잃는 거야. 이미지에 넋을 뺏기는군요 우리가.